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교 이래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정말 그나마 학교와 비슷한 학교 같은 컨텐츠를 드디어 오랜만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마렌님, 향아치님, 후주님까지 해서 이렇게 브이레코드에서 버튜버를 향유하는 우리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타이틀로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의 좀 방송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버튜버들이 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준비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사실 그 취미의 끝은 본인이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개발자가 되기도 하는데, 버튜버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버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분들 좀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브이레코드의 대표로 있는 박광근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순서대로 마렌님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짝이는 걸 사랑하는 해룡 누나 마레플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연을 맡게 됐고요. 진행할 때는 제 진행 의상으로 바꿔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는 선에서 노하우 많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와. 브이레코드 멤버들은 리액션 담당이에요. 와, 갓경이다, 갓경. 와. 네, 자, 그리고 마렌님 다음 순서로 준비하신 향아치님입니다. 자, 대표하셨는가 반갑소이다. 소관은 대한민국 식인간 2등 외부 여판 향아지 올시다. 오늘 소관과 함께하면은 너도 할 수 있다. RP편 요번 한 번만 딱 진행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듣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해주세요 하지 말거라. 그럼 나중에 뵙도록 하겠소이다. 이만. 와, 잘생겼다. 이번에 그래도 브이레코드 공식 채널에서는 사실 처음 모셔보는 것 같은데, 저희 후전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진 거라곤 방송 길게 한 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좀 제가 처음 해보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보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인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멘탈 관리 방법을 제 경험을 쏙쏙 담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화력 쳤다. 와, 화력 쩐다. 귀여워. 대박. 네, 여기까지 강사분들 소개였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쉽고 재밌는 기획의 세계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포멀한 제목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되게 기본적이고 그리고 약간 기획에 대한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부제에 걸려 있듯이 처음 기획하시는 분들도 방송 기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게임 기획을 해왔던 입장에서 기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그걸 관통하는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우선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8년 동안 게임을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브이레코드를 창업을 하면서 방송 기획을 하고 있고요. 스타카토라고 해서 약 8년 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이나 아니면 이제 해커톤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브이레코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멤버들이 기획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라는 내용도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주도적으로 기획을 준비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갑자기 막 하얀 장미를 선물 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브이레코드의 색깔은 다양한 방송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브이레코드 멤버들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차예요. 2년 차라는 뜻이 뭐냐, 결국 1년하고 조금이라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좀 배워왔던 거, 알게 된 거,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저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거기서 얼마나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의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획방송 많이 보고 싶어서, 저는 사실 기획방송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저챗이나 노래방송 같은 것도 좋지만 좀 특별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인데요. 기획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기획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게임 기획이나 뭐 다른 여타 기획들이랑 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기획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 기획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좋은 기획자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이제 처음 다녔던 회사의 팀장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기획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났고요. 기획서라고 하면은 가끔 기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하세요. 기획서 자체로 좀 완결성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이게 좀 예술일까? 이게 전문적인 어떤 자료일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획서의 역할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기획서가 어떤 형식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물품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서 잘 기획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이게 소통, 편의, 그리고 합의를 위한 정보와 의견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획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지 기획서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획서는 사실 서식이 중요하진 않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설득만 되면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예시를 제가 들고 왔는데 혹시 마비노기 게임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알아요. 알죠.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렇지. 다들 많이 들어봤어요. 하셨나?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게임을 개발을 할 때 책 한 권 정도의 분량, 약 300장에서 400장 정도의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111%의 기획부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A4 용지 한 장으로 개발자를 설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획서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타당성만 자료에 잘 정리돼 있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보 기획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나 제일 많이, 그리고 심지어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찾아다녔던 건데 기획서 서식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기획서를 쓸 때 어떤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획서에 서식이 없어요. 그냥 이번 기획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획서에는 실제로 서식이 없고요. 예를 들어 기획서는 서식이 없는데 제안서는 또 서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 핀트의 기획서를 제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하겠다, 이제 상부에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식들이 있어요. 뭐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기획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인원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정량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제안서기 때문에 서식이 있는데 반대로 기획서는 같은 이제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식이 없고요. 그 이유는 각기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닿았으면은 그럼 이제 반대로 설득이랑 이해에 도움만 된다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기획서는 의미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어떤 형식이든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만 최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목차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서에서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는가,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획을 통과시킬 거냐, 이해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게임 기획 쪽에서 쓰이는 말인데 기획서에 그냥 글자만 잔뜩 100% 박아놨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해도가 10%밖에 안 된다. 기획서에서 예시를 든다. 지금 이미 예시를 들고 있죠. 저도 했을 때는 이해도가 한 30% 정도 된다. 이제 기획서에 그림이랑 텍스트가 좀 골고루 들어가면 기획에 한 50%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게임 개발할 때는 그냥 프로토타이핑한, 그냥 지가 게임 개발해서 보여줘. 그러면은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한 90%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마지막 거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그죠, 방송에 맞아. 대한 리허설 영상을 다 줄 순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림과 텍스트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획서는 기획서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서에다가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결국 기획서라는 것도 현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기획하는 게 기획서이고, 결국 프로젝트가 킥오프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기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 월급을 받아가면서 결과를 남겨야 되는 순간에서는 결국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으면은 그 기획서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해서 여기까지가 약간 기획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제일 핵심
핵심은 한 줄 요약하면 그거예요. 기획서는 서식이 없고 결국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비야가 최근에 방송에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스터 서버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설득을 할 거면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기획서의 서식은 뭐 이건 인원은 뭐고 저거는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목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센스에 맡긴다. 센스라기보다는 약간 역지사지를 적용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이걸 받았을 때 완전히 설득이 되겠구나 같은 내용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성하는 게 좋아요. 팀장님한테 보낼 때랑 의장님한테 보낼 때랑 사장님한테 보낼 때랑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느끼는 포인트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멤버 개개인의 리소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작업 분량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할지, 더 메인이 돼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내용을 적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지. 그리고 사장님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내용 다 필요 없고 얼마 드는지 그것만 볼 때도 많고. 맞아요. 얼마가 들고 실제로 얼마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의도와 목표. 기획서에도 그래도 기본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의도랑 목표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사의 기본은 의도라는 것과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골자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걸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기획을 하다 보면은 항상 돌발 사항들에 의해서 길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기획을 했는데 그거에 취지에 맞지 않는, 하지만 재밌어 보이는 포인트들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그것들로부터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와 목표를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는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메리님은 네. 이번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의도랑 목표가 있었나요? 저는 의도를 그걸로 설정했었어요. 이제 작업자분들과 메리가 당당하게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자였습니다. 그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목표겠죠? 해서 저렇게 금전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목표가 다른 식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뭐 포트폴리오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가 목표로 잡히기도 하고요. 저가 기획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어떤 뷰어십을 달성을 하겠다, 아니면은 새로운 유입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잡히는 게 가닥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연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에도 이제 목표랑 의도를 담아서 설명을 드렸던 것도 이제 목표랑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내용이 그러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예시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해당 예시를 저 메사친으로 좀 가져왔는데, 메사친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이제 단일 방송이었죠. 해당 내용에서 메리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버추얼 헤르츠 멤버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메리랑 해서 방송을 준비했던 게 있는데, 요거의 의도는 거해 멤버분들이랑 메리의 친분을 시청자분들에게 학습시키는 게 의도고요. 의도 자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룬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방송을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간의 과정들을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거해 멤버분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시청자 풀을 공유를 하려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해 멤버분들과 메리의 친분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그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시청풀 공유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랑 목표를 가지고 방송을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이 방송을 기획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 친분을 시청자들에게 학습시킨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어떤 퀴즈쇼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을 택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라디오 컨텐츠로 소개 컨텐츠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걸 했던 이유가 이제 저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저런 걸 진행을 하고 또 다음 방송으로 7월 11일에 슈네님과 합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목표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뭐 이거는 사실 근데 뒤에서 기획을 하는 저의 입장이고 두 분이 즐기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걸로 인해서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버추얼 헤르츠 멤버들을 데려오는 거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막 업력이랑 막 이 회사는 어떤 걸 하는 회사고 그리고 막 어떤 콘서트가 있었고 막 이런 거를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은 의도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도랑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 쳐내기 위한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송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랑 목표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컨텐츠들을 설정하고 그 선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해왔던 기본적인 기획과는 좀 결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방송 기획 2년차 주니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혹은 제가 컨텐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이제 유입을 노리거나 매수를 다지거나 혹은 뭐 돈을 벌기 위한 기획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3가지가 물론 항상 한쪽이 100%인 건 아니에요. 뭐 유입 100% 기획이 있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비율의 차이인데 유입을 뭐 조금만 노릴 건지 매수를 많이 노릴 건지 그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이 기획의 의도랑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유입이 없어가지고 내수 인원들이 좀 고여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이제 당연히 유입을 좀 중요시 여기는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에 기획을 하거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노골적으로 이제 수익화가 가능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굿즈 판매를 한다든지 펀딩을 한다든지 뭐 룰렛을 돌린다든지 뭐 그런 영도데이를 한다든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시였고요. 일단 먼저 유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유입이라는 내용이 마케팅이거든요. 유입을 노리려면 방송 내용 자체가 자기를 원래 봐주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야 유입이 생기는 거고 결국 그쵸. 개인이 운용 가능한 라이브 방송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 기획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태운다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마케팅인데 라이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럴 마케팅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외의 마케팅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 가능한 영역에서는 저 정도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바이럴 마케팅이랑 노이즈 마케팅을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트렌드를 만들거나 트렌드를 타야 되는 형태의 마케팅을 뜻하는데 트렌드를 만드는 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토카토카 댄스를 유행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걸 올린다고 해서 마케팅이 되진 않잖아요. 물론 알고리즘을 타는 거죠. 그거는 소니 뮤직에서 음반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 노래를 한국 전역에 퍼뜨리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꽤나 많은 돈을 써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해지는 노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트렌드를 만들려면 정말 억 단위로 아마 들 것 같은데 아무튼 트렌드를 만들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트렌드를 타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남의 차에 타는 행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트렌드를 탄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자기가 싫어하는 뭐 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랑 핏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카인 댄스를 추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게 쇼츠에 너무 유행이야. 근데 난 알고리즘을 태워야겠어. 그러면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어떻게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태우는 게 좀 유일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위 발언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2가지 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섹슈얼한 발언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자극적인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뭐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항상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방송의 채팅 허들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섹슈얼한 말을 했을 때 채팅창에서 반대로 섹슈얼한 말을 항상 도전해 오거든요. 그 허들을 넘으려고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순화시키거나 그럴 수 있어야 이거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노이즈 마케팅의 단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잠깐 수위 발언으로 뜨려고 하다가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강한 발언을 해야 살아남을 수도 있고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근데 또 잘 맞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잘 방송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바이럴 마케팅의 하위 분야가 있는데 히치하이킹 마케팅이라고 해서 결국에 사람들이 현재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긁어주거나 아니면 그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자기를 원래 보지 않던 사람들도 저를 보기 위해서 방송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슈 플러스 기획 플러스 이제 본인의 체급으로 실제 본인이 원래 나오던 체급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획 방송을 하는 게 저는 히치하이킹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쓰려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트렌드는 뭐고 지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궁금해하는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시를 먼저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맥락이긴 한데 뭐 유니콘의 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예시로 들면 버추얼 트롯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미스 트롯, 미스터스 트롯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공중파의 영향이 버추얼 씬 혹은 스트리머 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요즘 트로트 붐이 불던데 트로트 부르는 버튜버들은 없나 혹은 트로트를 부르는 버튜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청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버추얼 트롯이라는 걸 개최를 해서 당시에 이제 저희 체급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세계 잠기다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요즘 기업세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기업도 혹시 그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걱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이 많이 모였었는데 형평성을 생각을 하면은 저런 어떤 기업 안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그 기업 색깔이 너무 묻어나기 때문에 이제 저 기획을 한 다음에 마레님한테 기획을 토스해서 외부에서 방송을 해달라 의뢰를 한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의 날, 뭐 로리 재판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그쪽으로 좀 쏠려 있을 때 아 이런 거 기획을 하면은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구경하러 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했던 것들도 다 저런 맥락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입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고려해서 기획을 하는 신경 쓰는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콘텐츠 선정의 조건에 이제 내수 어떻게 하면은 내수를 다질 수 있는가 내수를 다진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나를 비집고 넣는 행위예요.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 나를 항상 넣어놓고 그거를 바꾸고 싶지 않게 하는 그게 내수를 다지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층을 형성을 하려면은 저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에서 친구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사람의 인생에 나라는 거를 비집어 넣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는 게 정말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 2시간씩 혹은 4시간씩 나를 보게끔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수를 다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 사실 이거는 저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려면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추억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 혹은 다른 간접 경험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오래도록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만나기는 방송인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케줄을 정하고 같은 시간에 방송을 켜는 겁니다. 왜냐면은 스트리머 분들이 가끔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루틴화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한테 사실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컨텐츠 제공자고 컨텐츠를 즐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루틴에 맞춰서 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그 루틴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결국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포함되게끔 해야 자신의 내수가 다져지고 그리고 자신의 시청자의 콘크리트층이 점점 형성되고요. 다음으로는 추억을 공유하기인데 그냥 결국에는 앞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쌓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는 추억을 공유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억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은 것만 반복해오면은 그 경험을 되게 짧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건 실제 사람의 그 뇌 메커니즘이 그런 건데 매일 같은 노래 방송을 똑같이
그냥 진행을 하거나 혹은 매일 같은 게임 방송을 계속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지 못하면은 하나의 기억으로 압축되는 게 결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살짝씩만 비틀어서 예를 들어 여름 버스킹 같은 걸 따로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발로란트를 하는 건데 버추얼 발로란트 리그에 참여를 해서 어떤 서사를 쌓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그 사람들의 추억으로서 또 남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도 약간 조금 다른 포맷을 제공을 해서 1월 달에는 이거 했었는데 2월 달엔 이거 했었는데 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억에 남으면은 자신이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 사람 방송을 본 게 되게 허튼 일은 아니었구나. 나에게 좋은 기억들이 다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억이 쌓였고 그로 인해서 이 라이버와 이 그 시청자 간에 약간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추억이 쌓이려면은 결국에는 너무 같은 걸 하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포맷의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그게 하나하나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지냈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6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 방송을 봤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은 그 추억으로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공유하기가 있는데 이거 아마 친구들이랑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서사를 가진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같이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담긴 게임을 끝까지 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냐면 물론 콘크리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용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는 같은 밈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은어라는 것은 소속감을 만들어준다고 우리 이거 국어 시간에 실제로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밈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예를 들어 뭐 멜빵이라던가 뭐 대쪼라던가 이런 별명들도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 제일 어렵고 후준님은 진짜 이걸 어떻게 했지 싶은 오랫동안 함께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인지도라는 게 쌓이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미운 정의라고 해도 내가 지금 당장 이 라이브가 되게 미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방송을 10년 동안 같이 봤어. 그러면 정이 쌓였잖아요, 그동안. 실제로 저는 이제 특성화고를 나와가지고 하나의 반을 3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다녔던 그런 배경이 있는데 3년 동안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안 친했던 애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청첩장 보내면 가야겠다 이 정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냥 정말 같은 공간에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내수가 다져진다. 그런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뻔한 이야기 해서 여기까지가 4가지 내수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여기서 사실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추억을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야기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컨텐츠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율을 잘 조합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가 돈이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 사실 길게는 안 잡았어요. 뭐 방송을 통해서 일단 돈을 버는 건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업이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걸맞는 가치를 제공을 했는가 사실 이 정도만 지켜지면 저는 된다고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로 예시는 뭐 이 정도겠죠. 룰렛데이, 영도데이, 뭐 경매 컨텐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맹갱 같은 거를 이제 특별한 컨텐츠로 올리거나 뭐 커버곡을 빨리 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아니면 광고 방송을 한다거나 이게 내수도 유입도 없지만 광고 방송은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오. 펀딩을 연다거나 굿즈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도 외부적으로 추가로 더 돈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에요. 이거 하면 끝인데 컨텐츠를 어떤 것들을 비중을 조절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어떤 컨텐츠들이 방송 기획으로 쓸 수 있는지 대충 종류 정도만 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징은 기획들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기획이랑 단기 기획. 장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있고 뭐 유대감이 쌓이고 교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버추얼 발로란트 리그 같은 거는 거의 뭐 준비 기간 다 포함하면 2주 3주 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뭐 아이돌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1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기 기획이 있을 거고요. 단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이런 월말이나 로리 재판 뭐 4세계 잠기다 이런 것들도 다 하루 만에 끝나는 좀 휘발성 높은 그런 기획들인데 둘 다 장단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 기획은 저런 장점이고 단기 기획은 좀 시도하기 쉽고 뭐 평소에 보던
애들이 아니더라도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봤어야 됐다라는 그런 약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포맷은 어떤 게 있냐면 되게 큼지막하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푸는 포맷은 썰을 풀거나 사연을 받아서 얘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전화 데이트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또 인터뷰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의 타 버튜버를 데려와서 자신의 포맷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니게임, 퀴즈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뭐 선택이랑 보상 그리고 룰이 존재한다면 모두 게임의 영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뭐 포인트 도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퀴즈쇼 이런 것도 당연히 미니게임의 형태를 따르는 거겠죠.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술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 해서 정말 크게는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가 와도 아마 저 분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쪼개서 걸쳐져 있거나 둘 다를 합쳐서 뭐 기획을 한다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만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사실 위 내용들이 제가 이제 막 이론적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획을 할 때 하다 보면 배우는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약간 팁으로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는 방송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후 3시에 하느냐 공휴일 오후 3시에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뷰어십은 다르게 나올 거고요. 일단 제가 경험하기로는 공휴일 오후 2, 3시가 제일 시청자는 많은데 방송인은 없는, 왜냐면 항상 8시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주말에도 8시에 방송을 키거든요. 근데 주말만큼만 유일하게 일반인들 뭐 직장인 아니면 뭐 학생들이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 시간이에요, 저 때가. 그래서 저 때 갑자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 때 방송을 키면 좋다. 그리고 기획을 진행을 할 때 수십 명을 모아놓고 시간을 조율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방송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획을 제안을 할 때부터 가능하면 날짜나 시간 같은 걸 픽스해서 전달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몇 시에 방송을 하는지, 방송을 한번 키면은 몇 시간 동안 하는지, 새벽에 키는지 막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항상 제안 드리는 거는 기획은 시작과 끝이 재밌으면은 장땡입니다. 중간은 살짝 루즈해도 이탈이 잘 없어. 그래서 시작과 끝을 챙기면 뭐가 좋으면 방송 시작이 재밌으면은 뷰어십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처음에 되게 눈치를 보거든요. 오늘 기획은 재밌는 건가 아닌가를 일단 눈치를 좀 봐요. 근데 초반이 재밌어. 그러면 오늘 이거 봐야겠다 하고 자리에 앉고요. 그 다음에 끝이 재밌으면 이 방송 중간이 루즈하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오늘 그래도 마지막 재밌었다, 좋았다 하고 기억에 남기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해서 항상 기획을 디테일을 짤 때는 시간이 없다면 시작과 끝을 먼저 잡고 중간을 채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획서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뭐 뮤이 유치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었다, 뭐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기획서에서 포맷을 잡는 기획이랑 대본을 짜는 기획이 나뉘거든요. 포맷을 짜는 기획은 대부분 플로우만 정해져 있고 사이사이에 멘트나 진행 같은 거는 그 멤버들의 역량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할 거고 여기서 이야기 수업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쪼개기만 한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굿즈 안내하면서 마무리한다, 근데 부금으로 카구메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 정리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본을 짰던 기획인데 저희 신학기 극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대본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어떤 플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본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본을 이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예능 기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한도전도 대본이 있습니다. 어떤 드립을 칠지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멤버들이 그걸 안 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무한도전도 대본이 있고, 실제로 저희도 그 보시면은 신학기 극장에서 막 데우스가 뭐 적 같은 사연이었네요 이런 것도 다 오른쪽 밑에 대본으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챙기려면 챙기는 게 좋다. 왜냐면은 물론 멤버들의 그 순간 드립력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제된 드립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그 내가 생각이 안 날 때 이걸 참고해서 드립을 칠 수 있는 약간 참고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요거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기획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마레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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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수업이지. 진짜 명강연이다. 와, 수업이다 진짜. 와. 학생들 고생 많았고. 벌써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있어요.
선생님한테 야. 무슨 질문이니? 난 선생이고 너희는 학생이잖아. 자, 좀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대체 진행이란 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 하면 좀 좋고 여러분만의 진행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아.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개를 꼭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민감이다. 선생님은 진행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다는 거. 뭐 진행에 관련된 자격증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뭐 강사라든가 아니면 뭐 진행에 대한 뭐 이런 느낌들 혹은 직업군을 그런 쪽을 가져봤다던가 뭐 그런 경력도 전혀 없습니다. 저 말의 진행 경력은 방송 경력과 똑같아요. 저 말을 진행을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좋은데 왜 대체 선생님을 진행 강사로 모셨고 왜 진행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진행 경력은 방송 경력과 똑같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하는 모든 것은 저 말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하다.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반박시 생각하는 네 게 말이 맞고 반박시 네 말 맞음입니다. 반박시 너희 말이 전부 맞음. 순전히 저 말의 개인 철학이고 개인 의견이고 얼마든지 반박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이 안 될 수도 있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너무 유명하신 얼굴들이죠. 자,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물론 이분들 외에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다양한 분야의 MC분들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하고 제일 여러분들 친숙한 분들로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행자라고 할 때 보통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분석한 이 MC들의 유형은 첫 번째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비추는 전형적인 서포트형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재석님은 굉장히 게스트 간의 뭔가 플로우라 그러죠. 대화의 플로우라든가 뭔가 전체적인 컨텐츠 흐름을 잡아주는 구심점을 하되 어디까지나 본인의 스포트라이트는 게스트들을 향해 비추고 있는 그런 진행자라고 저 선생님은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카피하기 쉬운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진행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라고 할 때 가장 단계를 밟기 쉬운 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뭔가 합방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참고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강호동 씨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압적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MC입니다. 그리고 강호동 씨는 굉장히 텐션이 높고 강한 에너지로 유재석 씨는 약간 한 명 한 명이가 맞춰주는 느낌의 뭔가 카멜레온 같은 느낌의 MC시라면은 이제 강호동 씨 같은 MC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철저하게 캐리형 MC입니다. 유재석 씨 같은 MC는 제가 서포트형 MC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대신 돌발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캐리를 발휘를 하지만 강호동 씨는 약간 상시 캐리형 MC에 가깝다고 저 말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MC인데 이런 MC들은 어디서 빛을 발하냐 소심한 혹은 초면인 게스트가 있는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석님 같은 분들께서 말하기 좀 어려워하는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천천히 심호흡도 좀 하시고 부끄러움이 좀 많으시네 이러는데 강호동 씨는 여기 지금 놀러 왔습니까? 부터 받고 시작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놀러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이러면은 압박은 느끼지만 이게 약간 충격 요법 같은 느낌으로 게스트의 잠재력이 시험을 받습니다. 네 안에 있는 포텐셜을 좀 끌어내란 말이야라고 해서 강호동 MC분이 저는 성공한 MC로 이제 취향받는 이유 중 하나도 게스트들의 보이지 않는 포텐셜을 본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캐리형 MC라서 강호동 씨가 캐리하는 거는 컨텐츠적 진행적인 면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게스트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시도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스트의 포텐셜을 캐리했다라고 저 말에는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뭔가 진행자로서 참고를 하고 시도를 하고 싶은 거는 유재석 MC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최종 지향점은 강호동 씨 같은 MC로 가져가는 게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모두 MC 전문으로 하는 스트리머라기보다는 각자의 방송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MC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분량을 챙겨야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는 스트리머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분량과 게스트의 분량을 모두 골고루 챙겨가는 것. 하지만 처음부터 강호동 씨 같은 MC를 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 분량만 챙겨가고 게스트들은 게스트로 위축되는 완전 안티 체제의 M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유재석님, 강호동님 모두 사전 게스트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성격에 어울리게 콘텐츠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거 이제 학생분들을 모실 것 같습니다. 뒤에 두 분은 조금 특수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네, 신동엽 진행자님과 네, 김성주 진행자님은 좀 더 철저하게 특수 콘텐츠를 캐리하는 유형의 MC입니다. 이제 앞에 유재석님과 강호동님이 좀 진행자 포지션이라면은 신동엽님은 MC와 진행자 그 전부 약간 겸하는 느낌이고 김성주님은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좀 더 MC와 진행자 결국 근본적으로 같은 표현이지만 그 예능 자체를 끌어가는 모습과 어떤 특정 컨텐츠, 콘서트 이런 버라이어티한 것들을 끌어가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마레가 이제 4인 사색의 MC로 나왔었을 때는 철저히 좀 김성주님 스타일로 그때는 오히려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마레가 이제 개인 컨텐츠를 진행해서 진행자 포지션을 했던 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대1 토크쇼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토크쇼를 참고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유퀴즈라던가 뭐 힐링 캠프 이런 느낌으로 유재석님 스타일을 많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면은 특수한 아이디어를 중점으로 하는 컨텐츠를 참여하게 된다면은 저는 김성주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성주님 스타일은 말 그대로 게스트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닌 그 컨텐츠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 해설자 역할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 혹은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리스너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 뭐 상품 소개, 홈쇼핑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으시다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제가 의외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신동엽 진행자님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신동엽님은 정말 변태인 신사 변태 그 자체, 선타기의 제왕. 하지만 선을 본인이 잡고 쫙쫙 맞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그냥. 보통은 약간 저는 강호동 씨가 선 타는 게 이제 약간 그런 자칫하면 무례할 수 있는 것과 포텐셜을 끌어내는 거에 이제 캐리형으로 본인이 어깨의 줄을 이렇게 끌어내는 느낌이면은 신동엽님은 철저하게 선을 본인이 이렇게 주먹으로 잡고 흔듭니다. 고개사들이 타고 있는 선을 제 선 흔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동엽님 MC 스타일은 정말 솔직히 저는 난이도로 치면은 이 4명 중에 뭔가 카피하기는 제일 어렵다고 판단은 합니다. 왜냐면은 텐션이 높지만 자기 에고를 조금만 타협을 보면은 그래도 강호동님 MC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신동엽 MC님은 미끄러지면 죽어요. 과격한 맞아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정말 말 음. 그대로 한국 버추얼 스트리머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하고 오픈되어 있는 방송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줄 타기 잘못하면은 밑에 받쳐줄 매트리스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활하고 맛있게 드립을 치는 류인데 이 신동엽님 스타일은 그래서 특히나 성숙한 컨텐츠들을 진행할 때 아주 빛을 발하죠. 이거는 사실 아림 선생님을 위한 강연이기도 한 게 어떤 학생들을 이 한 학생, 두 학생을 진행자로 고정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컨텐츠의 각각 요소에 맞는 이 학생의 포텐셜들을 분석을 해서 유재석형 스타일, 강호동형 스타일, 신동엽형 스타일, 김성주형 스타일 뭐 만약 정말 없다 이러면 이제 뭐 전에 진행해 오셨던 기획처럼 외부 인원을 끌어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학생 8명 중에서 어떤 컨텐츠에 어울리는 학생 MC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우리 또 교장 선생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분석하는 모습은 어디까지나 제 일부 방송 혹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그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유형의 MC 진행자에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V레코드가 추후 합방 같은 걸 기획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닛별 소규모 합방이든 전원 8명이 모이는 합방이든 각 자리에 어울리는 진행자는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쯤 한 번쯤 이 강연을 기억해서 아림쌤 이번엔 제가 한번 진행자 해볼게요 라고 소리 높여 말할 그래. 수 있는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기다리고 얘들아.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하자 우리.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강호동을 받쳐주는 이수근님처럼 받쳐주는 주변 멤버도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MC는 1인 단독 진행이 사실상 요즘 트렌드는 심지어 안 맞습니다. 1인 단독 진행을 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들은 많을지언정 우리가 좀 더 잘 갈무리 된 예능이나 컨텐츠를 지켜볼 때는 언제나 보조 MC를 필요로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그 MC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MC들조차도 옆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약하게나마 비춰주는 보조 MC들의 존재가 있었다.
좀 더 방송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말 그대로 나는 티키타카형 MC를 할 거다. 나는 엄청나게 때리는 소위 말하는 패는 MC를 할 거다. 나는 샌드백형 MC를 해서 게스트들이 기운이 세고 약간 맵거나 강한 이미지들을 품고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맞아주는 샌드백형 MC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개로 좀 더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가 이제 김성준이처럼 정리형 MC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프로그램에 맞춘 MC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까 신동현님의 그런 선타기 드립을 만약 게스트에서 일방적으로 차단당했을 때 그럼 그것은 과연 게스트의 잘못일까 MC의 잘못일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신동현님은 소위 말하는 드립들, 드립들을 불편해할 것 같은 게스트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게스트에게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 내에서조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스트 분석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게스트별로 우리는 다 약간씩 꽉 찬 육각형 내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뾰족한 부분을 강점으로 하되 나머지 육각형들을 게스트에 맞춰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죠. 네, 진행자는 고생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정말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분량의 부분을 좀 양보를 해야 돼요. 하지만 좋은 진행자로서의 이미지를 쌓아나가면은 반드시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혹은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좋은 인재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섭외할 때는 이 사람, 이 컨텐츠 할 때는 이 사람라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진행자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힘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진행자가 될지 비단 여기 브이레콘 학생들뿐만 아니라 혹시 이 강연을 들으러 온 나 합방을 기획은 하고 싶은데 진행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다른 버티어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우선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의 3원칙으로 요약을 하면은 누구를 돋보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운드의 배분과 주도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말의 재구성 및 정리인데 솔직히 말을 잘하는 진행자로서의 이미지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3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모시게 될 앞으로 만나거나 교류하게 될 모든 게스트나 합방 인원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이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뭐 진짜로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게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고 이런 장면에서 아, 네 그렇군요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게스트가 얘기한 말을 더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정리해 주는 거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압축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사실 세 번째 능력은 어디서 제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냐면은 e스포츠 게임 롤드컵에서는 통역사가 붙어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프로게이머들 지금 막 진짜 몇 시간이나 뇌를 쓰면서 게임에 집중도 하시고 우승자 인터뷰든 선수 개인 인터뷰든 이게 바로바로 준비된 대본이 있어도 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고 오셨잖아요. 그때 통역사들 혹은 인터뷰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극단적으로 한 문장이나 세 문장 안으로 요약을 합니다. 말한 거는 진짜 한 10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우선 저를 어린 시절 도와주신 아버지랑 어머니가 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코치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주르르르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네, 땡땡 선수분께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지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라고 통역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이 됐는데 그렇다고 선수가 의도한 이 내용을 전한 목적이 저해되는 느낌도 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킬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즉석에서 말을 듣고 그 즉석에서 압축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국회될 수도 있어. 국회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제일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음. 근데 이걸 이제 최대한 그래도 정갈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게스트분이 뭔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버튜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V레코드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거는 좀 더 재밌게 쓰면 드립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호님은 지난 주말 동안 뭐 했나 이러면 저 그냥 집에서 좀 오랜만에 좀 씻고 가족 나들이도 좀 다녀오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들은 입장에서는 그럼 한마디로 윤호님은 또 집에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윤호는 이제 발끈하겠죠.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외출도 했다니까요. 이러면은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뭔가 티키타카 거기서 발끈하는 윤호님을 보는 맛있는 조미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곡해를 유도하면서 게스트의 반응을 끌어내는 이런 스킬들이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쭈글쭈글하게 아니요 집에만 안 있고 아빠랑 외출도 했는데 이러면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호인 줄. 약간
강호동식 진행하면서 약간 윤호님의 뭔가 그런 압박하는 재미든 윤호님이 발끈하는 재미든 어디까지 쭈그레지나 보자 이러고 누르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3번의 가장 중요한 스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정갈하게 토크쇼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3번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방송에 좀 더 재미적인 요소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너무 겹친다 싶을 때 중재하는 역할 정도를 하거나 사운드가 과하게 겹친 장면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배분, 중재, 주도력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이제 3, 2, 1 순서로 설명하고 있죠. 왜냐면 1번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1번이 말 그대로 스트리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MC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제일 큰 숙제일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돋보이게 할 것인가. 내 분량도 좀 챙기고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자라는 포지션에서는 본인 분량을 평소에는 1씩 가져간다 그러면은 하단 반은 좀 과하고 6에서 7할 정도로는 양보를 해야만 한다. 분명히 진행자를 하다 보면은 아주 약간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여기서 더 재밌게 드립칠 수 있는데 나도 그냥 막 떠들고 싶은데 근데 본인이 진행자를 맡기로 자처하고 진행자 포지션이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약간 언제나 스스로 마인드 트레이닝으로 난 지금 진행자니까 조금 놔줘 있어야겠다. 제3자 입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언제나 그 방송 분량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강조합니다만 좋은 진행자로서의 면모를 쌓아나가면은 시청자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 그 진행자가 없을 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빈자리가 크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정말 재밌었지, 좋았지. 그래서 누구누구를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어.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진행은 누구야? 라고 미리 정해주는 편이 좋은 건가요? 저는 그 방식을 제일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2번의 사운드 배분과 주도력에 있어서도 교통 정리가 편합니다. 누구 말을 조금 더 주의해서 들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요. 그거 하나를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오늘 이거 진행은 주로 내가 할게 라는 말을 누군가가 운을 떼주면 제일 좋습니다. 뭐 사전에 막 열심히 기획서에 담아오는 게 아니더라도 3인 이상? 진짜 한 4인부터는 소위 말하는 조장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4명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필수입니다. 4명 넘어가는 컨텐츠 합방인데 방송 시작 직전에 내가 진행할게 한다? 이러면 다 그냥 꿀밤이에요. 다 꿀밤. 특히 오늘 이 수업들은 학생들 그거 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 꿀밤 맞을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자, 마무리. 누구나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했던 1번 본인의 에고, 자아를 조금만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에고는 심지어 강호도님식 MC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동식 MC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되 강호동식 본인이 만약 카메라 앵글을 전부 독식하려고 했다면은 절대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강호동님이 추구하는 거는 낄 수 없어 하는 게스트들, 포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게스트들과 언제나 투컷 혹은 각자 한 컷씩 갖는 구도를 유도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 진행 엄청 잘하고 있지? 나 진행 완전 잘하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좋은 진행자로서는 탈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앞에 소개해드렸던 진행자도 저 오늘 진행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누구 게스트님 말 잘하시네요. 오늘 누구 게스트님 너무 별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약간 존재를 살짝 뒤로 빼는 것. 그 뒤로 빼는 것은 정말 막 아예 뒤로 가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트리머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진행만 하고 내 분량 하나도 못 챙겼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진행자를 하는 재미가 확 반감됩니다. 그런 기분은 학생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자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부분들이 느껴지는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이거 재밌는 거였네? 와 누가 나로 인해서 조명받고 주목받는 게 생각보다 정말 멋진 일이구나. 저 선생님은 그래서 자꾸 진행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진행하게 되는 질문이랑 흐름의 유도 속에서 상대방 게스트분들이 더 재미있게 떠들고 반응을 맛있게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 지금 진행 잘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을 학생들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의 오늘 MC 진행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강연, 향아치님 강연 시작할 거고요. 우리 대감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대평하셨는가 반갑소이다. 하하, 사대부 하이라는 뜻. 저건 또 어디서 배운 이상한 말투야. 매번 볼 때마다 색달라. 야, 사문난적이 새로운 종이 매번 태어나는 것 같아. 야, 이 초키 소저는 소갈이 처음서부터 봐서 지금 볼 때까지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놈이 어떤 의미에선 RP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피라고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RP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제냐? RP. 그렇습니다. 소관이 이 단어를 꺼낼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버러지 같은 광근이가 소관이 시켜가지고 소관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감님 그럼 저작거리 말투 써주십니까? 법규를 준수하시게.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붉은 탕약 주의보가 발동될 예정이요. 나 붉은 탕약 싫어요. 응애 하면 바로 도망가게. 빨간 약.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RP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까? 아 들어봤죠? 그럼요. 들어왔습니다. 저희 네. RPG 게임 그것도 뭔데 이 오랑캐 놈아. 그 RP잖아요. RPG 게임. 뭐 비슷하긴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RP라는 것을 활용해서 RPG라는 게임이 나오기도 했지요. 근데 그렇지요.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생길 것이요. RPG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상 RPG에서 그 앞에 부분 RP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될 것인데 모든 단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앞 단어를 살펴봤었을 때 그 어원을 살펴볼 수 있어이다. 아, 벌써부터 대감님 진짜 지루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오늘 소관이 진행할 것은 RP학 개론이요. 알피아 게론이. 알피아 아우, 깨로. 대감님 벌써부터 재미가 없어요. 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좀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청자들을 전부 배제했다는 거. 예비 허구 정기수들 버튜버들 뭐 버튜버까지 소관 얘기했으면 이미 끝난 거죠. 하여튼 기자들을 위한 준비된 과정 아니면 쌓아 올라가는 버튜버들을 위해서 소관이 준비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네. 야, 쟤 진짜 또라이였구나. 여기에서 만족하면 이번 강의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관 소개를 살짝 해야 되긴 하는데 소관이 누구냐? 아니, 넌 누군데 도대체 너가 RP인가 뭔가를 설명을 하느냐? 소관은 대한제국 직인관 2등 외부여판 향아치올시다. 사실 소관이 RP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복잡해지기는 해요. 허구정기수 버튜버라는 것은 RP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것인데 사실 RP만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따로 없소이다. 혹시 다들 RP에 대해서 아는 자들 좀 한마디씩 조금 해줄 수 있겠소이까? 세비야 발언하겠습니다. 좋소이다. 세비야. 롤플레잉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 뒷내용인데 벌써 저- 얘기해버렸네. 저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해보시오.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RP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사실 오늘 소관이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RP는 정답이 없어. 그렇기에 자신이 믿는 길을 갈고 닦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두루뭉실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관은 자네들이 더더욱 위대한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소관의 길자치를 보여준다고 오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보통 강의를 시작하면은 강사에 대해서 연역을 쫙 읽지 않습니까? 소관은 서력 1871년 8월 6일경에 한성부에서 출생을 한. 그리고 3년 83년 경우에는 음서로 음관에 임용이 되고 뭐 미리겸 보빙사도 갖고 하고 아니 근데 대감님 이거 아니 진짜 이걸 준비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야. 근데 이걸 이 재미없는 걸 왜 갖고 왔습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난 면모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오늘 소관이 강의하는 내용의 사실상 강의 요약은 이거이올시다. 잘 보면은 앞에 부분은 빨간색이지요. 그리고 뒤에 그렇죠. 부분은 끝 부분은 파란색이요. 오늘 소관은 굉장히 난해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색깔로 조금 분류를 했소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보시게 보다시피 1871년 8월 6일부에 한성부에서 출생을 했다와 갑자기 뜬금없이 2023년 3월 20일 날 방송을 시작했다. 연관성이 없으면서 연관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RP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4가지로 소제목을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RP란 무엇인가, RP의 정의의 필요성, 그리고 RP의 종류, 그리고 RP를 준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간이 이때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생각해낸 RP에 대한 결론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고, 먼저 첫 번째 진행할 것은 RP의 정의와 필요성인데, 앞서 세비와 도령이 얘기했다시피 RP가 무슨 약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롤플레잉이다. 근데 이렇게 롤플레잉. 들으면은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와닿진 않잖아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의미인가 하고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역할 연기래. 이거 보면 혹시 역할 연기. 와닿는 거 있을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TRPG. 되게 좋은 핵심 요소를 잡았었는데 TRPG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장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단어에 대해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소이다. 그러면은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빠르게 습득을 하느냐? 다른 사전에서도 적혀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된다. 롤플레잉이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 번역을 하였을 당시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역할 연기, 역할극, 역할학습법, 역할놀이로 분류가 되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또 보이지요. 뭘까? 네. 역할. 맞소이다. 오, 조끼수저 오늘 뭐야? 우등생이요? 산행 끝나고 소관 연구실로 잠깐 오시게. 네. 오. 네? 자, 해서 개인. 역할이라는 것이 주된 공통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소이다. 아니 그럼 대감님, 역할은 뭡니까? 혹시 역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자들 있는가? 아니요. 나도 그랬어요. 아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솔직히 사전에 찾아봤었네. 역할이 뭔 뜻일까? 대상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가지는 자격이나 의무,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배우가 맡아서 하는 소임, 이 2가지 분류로 크게 나눠지더구려. 근데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번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소간이 RP로 유명했던 자들을 좀 살펴봤네. 자, 되게 많이들 봤던 자들이 이제 나올 건데 예시로 대표적으로 RP로 굉장히 유명한 버튜버들이요. 왼쪽이 이제 홀로라이브의 베쿠라, 그리고 니지산지의 하쿠만 살로메, 2명이 굉장히 RP로 유명한 자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사다 베쿠라라는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강한 RP로 유명한 자들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RP를 하기 때문에 그렇사옵니까? 하면은 잠깐 활동 사진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청각 자료가 있어. 시청?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관이 대신 읊어줄 거예요. 더빙 해주시나요? 연기. 따따따따따따 호로라이브 3기생 유사다 페코라입니다. 페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페코. 뭔가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페코입니다. 그렇지. 네. 뒤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근본 없는 페코라는 단어가 계속 붙네. 살다 처음 듣는 어미가 붙지 않습니까? 이거를 참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게나. 다음 걸 보자. 자, 오른쪽 같은 경우 하쿠만 살로메를 좀 보도록 하겠네. 자, 벌써 심상치 않아요. 더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는 대기 화면. 따따라따따라 민나사마 이지주 베세쿠만점 셀로메 미소를 전해드린 하쿠만 덴바라 살로메 네와요. 요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하쿠만 덴바라 살로메의 대표적인 영상을 좀 시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난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무엇인지 혹시 말할 수 있는 학생 있는가? 테스와 같은 말 들었습니다. 맞지. 해서 홀로라이브의 우사다 베쿠라, 니지산지의 하쿠만 덴바라 살로메, 이 2 소저가 대표적으로 RP로 유명한 버튜버들이다. 그래서 이 자들을 살펴봤을 때는 우사다 페쿠라 소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페코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살로메 소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와 하면서 상류층을 흉내내는 행위, 즉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역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배우가 맡아서 하는 소임이라고 보면 될 걸세. RP는 연기다. 롤플레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게 들어가네. RP는 어수룩해야 한다. 이 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연기는 훌륭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고찰을 하고 보여주고 표현해야지만 RP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왜 갑자기 어수룩하다는 표현을 쓸까? 이거는 방송의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네. 이제 우리 아림 도령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살짝 나오긴 하는데 방송 과정은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지게 되네. 그림들 보면은 혹시 대표적인 특징이 지금 보이요? 대감님 사그셨습니다. 그렇지.
되게 죽어가고 나이가- 있는 과정일세. 여기는 이게 엄청 바로- 싱싱한데. 좀 더 특징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방송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피력해야 되네. 즉 뭔 소리냐? 자신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안녕하시오. 난 마법 소녀요. 내가 이제부터 마법을 보여줄게. 아브라카다브라를 해봤자 진짜 잘 어울려. 이걸 해봤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왜냐? 살면서 마법 소녀를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살면서 마법 소녀 본 적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붉은 탕약으로 들어가야 되네. 좋았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뭐지 얘는? 근데 재밌긴 하네. 말 그대로 내가 왜 방송을 하는지 내 방송의 개성과 강점을 피력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협상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 이게 바로 방송의 초기 과정이다. 뭐 설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방송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아바타, 육신 같은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왜 내 방송을 시청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도 있긴 하오니만 큰 세 가지의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백날 방송에도 결국 그 사람들은 자네 걸 안 봐. 그리고 여기서 슬픈 얘기지만 이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RPU. 그냥 스트리머들, 유튜버들 다 하던데요. 되지. 전달은 되네. 하지만 강렬함이 없어. 말 그대로 설명글인데 재미있는 설명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것이고. 아니 그럼 중기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같은 경우 방송 중기 이제 어느 정도 좀 컸어이다. 중기로 도달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외성을 피력을 해야 되네. 아 근데 왜 거기서 의외성이 나옵니까? 앞서 소관이 얘기했다시피 초기의 경우에는 일관된 정보 전달할 때 혹시 A는 B예요. A는 B예요. 근데 B는 A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잖아. 네. 즉 정보는 네.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대로 전달된다는 말이요. 근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의외성이란 얘기가 나오느냐? 자네가 이때까지 A는 B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B가 A가 아니란 걸 보여주면서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걸 보여주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웃긴 얘기긴 하지만 낮은 진입 장벽 또한 필요한 부분이요. 방송 초기 때 시작할 때 낮은 진입 장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관도 그리 생각했어요. 초창기 때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방송 초기 같은 경우에는 RP를 사용하면서 결국에 사람이 갈리게 되네. 즉 처음에 접근하는 인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인원들은 자네들이 펼치는 요리의 맛을 보고 멈춘단 말일세. 난 이거 내 맛이다 하고 다 이미 저장을 했단 말이요. 근데 왜 그 자들 안 온 자들을 위해서 붙잡아둬야 되는가? 이거는 다른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들이 의외성을 펼치면서 낮은 진입 장벽을 보여줘야 된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네가 맛있긴 아주 맛있는 치킨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치킨 먹으러 사람들이 올 것 아닌가? 하지만 그죠. 그 치킨을 아무리 맛있게 튀겨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돼 있단 말일세. 여기에서 2호점, 3호점, 4호점을 만드는 것이지. 즉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소관은 적은 것이옵시다. 진입 경로를. 장벽의 난이도가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늘려서 그러니까 유입 경로를 많은 유입을 늘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진입 장벽이라고 되게 오해의 여지를 만들었느냐? 소관도 원래 유입 경로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위치조차도 진입 장벽이 되더군요. 즉 하나의 플랫폼 또한 하나의 진입 장벽이다. 그런 부분인 것이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설득보다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요. 여기서 RP는 어수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일세. 앞서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보라색으로 좀 칠해진 것들이 있을 것이요. 혹시 네. 보라색이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어서 만들어지는지 아는가? 빨간색과 파란색이요. 소관이 앞서 보여주다시피 빨간 부분은 RP의 요소들을 RP로서 살릴 수 있는 강점들, RP와 관련된 요소를 보여줬다면 파란 부분들은 현실적인 요소요. 즉 방송에 대해서 꾸미거나 좀 연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현실과 맞닥뜨려야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보여준 건데 이걸 섞은 것이 보라색이다. 즉 타협의 순간이 여러 차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RP가 너무 세면 나중에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어. 타주알을 보면은 알 수는 있네. 바로 타주알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뭐 협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방송의 계획은 왜 협상의 부분에 들어가게 되느냐? 초기 때 자네가 열심히 연기한 RP의 부분이 의외성을 보여주면서 즉 1단 위에 2단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이걸 이제 시청자들과 발걸음하면서 나가는 것일세. 수요층을 계속 봐야 되거든. 자네가 장사를 하다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쉬겠습니다 하고 딱 걸고 그냥 쉬지는 않지는 않소이까.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하지 않소이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적혀있다시피 버튜버와 시청자의 요구사항 또한 협상의 부분이다. 왜냐? 방송은 자네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방송 조금 짧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 합방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이와의 합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서도 RP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요. 소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네. 데우스 도령이랑 합방을 했어. 소관이 딱 갔는데 처음 뵈는 사이야. 그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집에서 왔는데요. 이 오랑캐놈이 어디서 말을 헛되이 하는가. 기체우기랑 망강하셨냐고 안녕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단 말이요. 즉 RP를 점점 깨트려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합동방송 얘기를 한 것일세. 그럼 마지막 말기 쪽으로 좀 가겠네. 사실 이 부분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의외성이란 부분으로 이제 끝나지 않소이다. 자신을 입체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대감님 근데 RP 강의인데 왜 방송 내용 강의 같이 좀 진행이 됩니까? 사실 RP와 방송 진행 과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겹쳐서 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체적이란 의미는 결론적으로 자네들이 어떠한 악마든 그리고 사이버 용이든 RP는 결국에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 붕괴하는 과정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붕괴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그저 평면의 그림이 아니라 정육면체가 돼야 된다는 것일세. 그게 방송의 말기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보관은 RP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신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광군도령이 더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방송 초기 부분, 중기 부분, 말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 잘 보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초기는 빨간색이고 중기는 보라색 그리고 말기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결국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 즉 예를 들자면 자네들이 멋있는 스포츠카를 샀어. 야 이거 죽여주지 않습니까? 멋있잖아 막 자랑하고 싶잖아. 하지만 그걸 끝까지 타는 사람은 없네. 마지막에는 SUV를 탈 테니까.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앞에는 좀 더 자신을 내뿜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뒷부분은 오히려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RP는 소실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개성과 관점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설명문을 주는 것보다는 멋들어지게 설명하는 부분이 더 먹힌다. 그리고 그 부분을 RP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소관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협상이라면 현실의 부분이지만 설득은 RP의 부분이요. 왜냐? 내가 만약에 악말세 미천한 인간 영혼을 내놓거라 어쩌라고요? 실례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먼저 나오지. 어디 아프세요?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온단 말일세. 즉 이 부분은 협상의 부분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부분 RP 부분인 것이지. 이 부분은 연기 RP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RP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음 할 것인데 존재의 유무와 강도로 나눠진다. 즉 RP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RP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RP의 유무 같은 경우에는 있다와 없다로 나눠지게 되네. 사진을 보아하면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배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자면 하쿠만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RP를 가지고 계속 방송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RP가 있는 유무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오른쪽에 있는 자는 누구일 것 같은가? 대열량이요. 자신이 버튜버라고 얘기를 하네. 하지만 나는 밥 뭐 먹었고 거지 같네 이 얘기하느라 더 바쁜 사람이란 말이요. 내가 파란 머리를 가진 외계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인생에서 한 번도 없네. 방송을 하면서. 즉 대표적으로 RP가 없는 사람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RP의 강도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RP가 얼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되는 부분인데 약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그리고 중간의 부부에는 대표적으로 홀로라이브의 가오르구라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소관이 속하게 되옵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P의 강도가 약인 자들, 나의 개성이 존재하는 자들일세. 이 자들이 방송을 보아하면은 오늘 노래 뭐 나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죠? 즉 방송을 하는 사람, 연기자의 개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사실상 배역이 거의 없다. RP 강도 중까지 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자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또 다 갈라지게 되는데 RP 강도가 중간 정도로 되는 자들은 아바타의 개성이 존재하고 배역의 개성으로 방송을 하는 자들 즉 내가 맡은 역할 연기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자들이고 RP 강도가 약한 자들은 연기자의 개성으로 방송을 하는 자들일세.
그래서 배역과 연기자가 구분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네들이 좋아하는 붉은 탕약, 파란 탕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세. 그리고 과반수의 허구 전기수 버튜버들은 이 정도의 RP 강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요, 소강 같은 경우인데 앞서 RP 강도의 약 부분을 보하면 나의 개성이 존재라고 적혀 있으면서 나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 강의 경우는 보라색이지. 보라색의 경우는 무엇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이다. 연기자와 배역이 구분되지 않는다. 일심동체. 이게 RP가 강인 자들의 특징인 것이요. 어.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약과 강은 동일선상일세. 말 그대로 뭐 야외 방송을 해도 그냥 야 쟤 또 저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자들은 지금 비춰지는 이 배역과 연기자를 동일시하거든. 그래서 배역이 가진 특성을 연기자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앞서 이제 다시 한번 RP의 강도를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약, 중, 강으로 나눠지게 된다. 약의 부분은 현실에 조금 타협을 하는 부분, 중 같은 경우에는 RP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강 같은 경우에는 오직 RP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RP의 강도가 강에서 중인 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월이라는 시간과 세월이라고 불리는 망치에 의해서 강과 중이라는 금속이 깨진다. 결정으로 약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강 같은 경우에는 RP의 준비 과정을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과 검증, 점검, 실행으로 나눠지는데만 뭐 실행의 경우는 그냥 하는 걸세. 이러한 RP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과 점검이라고 소가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될 과정 중 하나인 기획의 고려사항. 과연 무엇일까? 기획을 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미. 완벽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날 해봤는데 자네가 알고 보니까 신라시대 때 향차를 100% 다 얘기할 수 있네. 그래서 어쩌라고? 재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조소하게 방송을 왜 하는가? 제1 요소는 결국에 대중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웃음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미가 제1 요소다. RP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요. 자신이 설명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RP를 최대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남성이 좋아하는가 여성이 좋아하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난이도요. 재미도 있어. 야, 이 기획대로 하면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사로잡을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외계인 언어로 방송해야 되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RP의 주체자는 배역이 아니라 연기자다. 즉 연기자의 역량을 생각해라. 이 역량을 무시하는 순간 자네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빠지게 되어 있네, 무조건.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미 부분 반드시 다른 요소보다는 재미 요소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검증 부분일세. RP를 검증했을 땐 고려사항으로 뭐가 있을까? 사실 자료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소관이 이때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상리 기한과 동화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동화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기획에서 얘기했던 난이도랑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것이요. 얼마나 재밌든 얼마나 새롭든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은 결정적인 것인데 나의 날것의 모습과 자신이 보여주려는 배역이 얼만큼 동기화가 되는가. 비슷할수록 사람들은 더 매력에 빠질 것일세. 왜냐? 완벽할수록 재밌으니까. 아니 어수룩하라면서요. 아니야, 소관이 말한 건 그 마지막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요. 초창기에 화려한 금속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조각상을 망치로 내려쳐서 나오는 파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RP에 대한 결론, RP에 대해서 소관이 방송을 해오면서 느껴온 결론은 딱 하나뿐이에요. 일이관지다.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노노의 위령공전에 나오는 이야기요. 일이관지의 뜻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여기서 모든 건 소관한텐 방송이었고 내가 시작했을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한 세상을 보는 눈은 이치였네. 그 눈이 RP였고 그리고 자네들 또한 어떠한 RP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인가, 얼마나 빛나는 세상을 살펴볼 것인가, 그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소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들어줘서 고맙네. 채팅창 여기. 감사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마지막인데? 대후즈. 후즈님. 대후즈. 도와주세요. 대후즈. 대후즈.
안녕하세요. 멘탈 강의를 맡았지만 제일 먼저 멘탈이 너덜너덜해진 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방송을 진행한 지 올해로 12년 차 정도 됐고요. 버추얼은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한 것도 사람들이 대체 언제 방송 시작했냐 이제 버추얼 하고 나서 다들 기념일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정한 거라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올해 방송한 게 이제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험과 이제 저의 얘기가. 근데 또 이제 성격마다 달라서 제가 하는 멘탈 관리 방법이나 뭐 방송 관리 방법이 완전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적당히 들어서 넘겨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전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제 경험에 의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외전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처음 시작을 하자면은 사실 앞에 부분에 마레님이나 상대감님이 얘기하실 때 중간중간에 사실 멘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거기에 덧붙이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내가 즐거워야 한다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딱 저예요. 근데 나만 신나요. 나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주구장창 발로란트만 한다. 주구장창 에이펙스만 한다. 다양하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막 몇 개월씩 한다든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막 시청자분들과 소통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게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게임의 승패에만 이제 메인이 되고 시청자분들과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게임의 승패에만 신경 쓰다 보니 못하면은 짜증내고 잘 되면은 그냥 뭐 잘 되는 것만 이제 얘기하면은 좀 다들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럼 보는 사람들도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사실 스트리머랑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시청자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리머분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게임 방송을 하는데 왜 시청자가 자꾸 줄지? 그렇게 멘탈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모든 게 일단은 내가 즐거운 게 정말 메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이돼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가 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싫은 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싫은 게임이나 제가 싫어하는 장르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억지로 해야 되면은 그냥 도망갑니다. 광고여도 안 하시나요? 광고도 이제 제가 재밌게 이제 녹여낼 수 있는 거로 위주로만 이제 받았었고 광고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말도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전 그런 것도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즐거운 걸 우선으로 하지만 시청자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딱 이어지는 게 이제 시청자를 소중히 해달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정말 메인인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뭐 아까처럼 계속 게임만 한다 아니면 소통을 하는데 되게 슬픈 얘기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규모 방송일수록 이런 게 좀 많이 늘어지는데 왜 나는 방송이 안 클까? 왜 나는 시청자가 적을까?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빈도가 정말 잦아지면은 안 돼요. 전 진짜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송에서 일단 저의 약간 슬픈 얘기나 안 좋았던 얘기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마 맞지, 방송 오래 맞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슬픈 얘기는 거의 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멘탈이 갈려요. 맞지 우리 누구누구 너무 힘들겠다 흑흑 하면서 내가 위로의 돈에도 좀 주고 막 구독도 선물해줘. 근데 이거는 정말 한순간일 뿐이지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점점 횟수가 이제 계속 길어지고 1년 내내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도망을 가게 될 거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멘탈이 갈리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측 다 멘탈이 갈려버리죠?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즐거운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지. 같이 우울한 얘기 뭐 공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정말 제가 추천하기로는 한 1년에 한 번? 뭐 연초나 연말에 이제 우리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무거운 얘기?
뭐 이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글씨는 없어졌는데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법이라고 하면 좀 약간 단어가 셀 수도 있는데 이제 채팅이 여러 시청자분들이 오다 보면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상한 채팅을 치고 자꾸 살살 긁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로 예를 들자면은 내 마음속으로 3번의 카운트를 셉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가볍게 한마디를 하고 뭐 타임아웃을 준다든지. 근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하면은 뭐 별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컷 해버리는데 진짜 애매하게 살살 긁는 채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 기준에선 오래 놔두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들면 그걸 오래 내두면 안 돼요. 본인 멘탈만 계속 갈리는 거예요. 저게 막 자꾸 긁는 채팅이 재밌어. 또 방송의 분위기마다 다른데 어떤 방송은 되게 시청자분들과 스트리머분들과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약간 살짝 긁으면서 그게 재밌는 방송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게 안 맞아. 그걸 억지로 받아주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정신력을 밑바닥까지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나와 안 맞는 시청자가 있다 하면은 처음에는 좀 좋게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진짜 세게 얘기하고 보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지 이게 맞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스트리머밖에 없다 보니까 이상한 채팅이 있는데 이걸 스트리머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은 보는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나빠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본인의 멘탈을 위해서 본인과 맞지 않는 채팅이 있으면은 좀 관리를 해주는 편이 더고 생각합니다. 이게 쌓이다 질문이 보면은 있어요. 타임아웃을 했는데 도네이션이 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저는 도네이션도 컷합니다. 도네이션으로 막 악질 왜 저를 타임아웃 하셨나요? 저도 오래전부터 채팅을 쳤는데 막 이렇게 오면은 뭐 당연히 컷해야겠지만 나가. 뭐 멀쩡히 익명으로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면 놔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다른 아이디를 파서 열심히 채팅을 치러 올 거거든요. 그러네. 타임아웃까지 하고 뭐 더 나가서 밴까지 했는데도 계속 방송을 보러 온다. 그럼 어떻게든 보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안 고쳐진 상태로 온다. 그럼 계속 쳐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계속 껴안고 있으면은 스트리머 본인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규모 방송이어도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이 맨날 채팅 밀어주는데 그 사람이 막 너무 채팅이 너무 육수스럽고 너무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정중하게 요청을 하세요. 조금만 그 육수 농도를 자제해 주세요라든지 좀 희석해달라. 이제 적당히 타협을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맞는 채팅을 보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얘는 좀 너무 육수 농도가 진해. 이 채팅 왜 약간 역겨운 채팅을 치지? 하면서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채팅을 쳐내나 어떤 반응을 쳐내냐는 본인 이제 방송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칼같이 쳐내는 편이에요.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이게 채팅창이라는 게 거의 방송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한번 이제 물을 타게 되면 계속 물이 타지더라고 이게 채팅창이. 그거는 방송인이 해줘야 돼요. 스트리머 분이 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 시청자분들은 그걸 보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청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트리머분이 좀 강하게 나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시청자분들과의 얘기에서 넘어가서 스트리머분께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휴식입니다. 저의 그 방송 모토가요. 아까 아마 보셨을 텐데 열심히 하지 말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자가 저 이제 방송의 모토인데 이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게 뭐 그냥 탱자탱자 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송 켜서 방송 30분 했네? 피곤해. 나 간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로 기준을 하면은 주 유튜브 영상 2회 뭐 1년에 커버고 한 10개 정도 방송은 주 5회 정도를 지키면은 뭐 그거보다 이상은 솔직히 안 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지 진짜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지 말자. 너무 과열되지 않게 그러니까 적당히 쉬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휴일 같은 거는 사실 정해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5, 6년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방송 키고 밥 먹고 방송 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멘탈도 같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꼭 쉬셔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 좋은 거 더 보여주고 싶고 이거를 하면은 뭐 이만큼 더 봐주시겠지? 이거를 내가 이번에 커버걸 정말 잘 만들었어. 이만큼 봐주겠지?
근데 그 본인이 생각한 기준이 안다. 그러면 또 약간 심으로. 근데 그게 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멘탈도 갈리고 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은 가능하면은 꼭 정하자. 그리고 쉴 때는 다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 활동을 꼭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맞긴 해.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라는 얘기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저도 대부분은 혼자 하는데 뭐 밥 먹으러 간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이거 커버송 하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뭐 비즈니스잖아요. 카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멋있는 도시 여자 코스프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기분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컴퓨터 앞에서 쓰면은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온답니다. 지금은 뭐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말 확실히 느낀 게 한 7년 차 됐을 꽤 때였는데 오래 지나서. 그때는 사실 몸이 갈렸던 거지 정신력은 조금 사실 갈리고 있었어요. 이게 회복이 진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지 않게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하면서 쉴 때는 방송 관련된 거를 아예 놓으세요. 자, 조금이라도 방송 관련된 걸 신경 쓰고 있으면은 그것도 일이 된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이제 방송이랑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도 이거 방송 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노래를 듣다가도 이거 커버곡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송을 보다가도 이거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방송과 좀 멀어지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적당히 이제 휴식과 이제 너무 본인 활동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치를 잡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저희가 막 방송을 10시간 한다고 뭐 시청자가 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커버곡 진짜 정말 잘 냈어.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활동에 기대치를 너무 높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잡지 말자. 요약을 해보자면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본인을 갉아먹지 말자. 휴식을 꼭 취하도록 하자. 시청자분들을 소중히 하되 그 시청자분들을 소중히 해야 하니까 나쁜 채팅이나 본인을 괴롭히는 채팅이 있으면 본인과 마음에 안 들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방패가 되어주자, 검이 되어주자라는 게 요약이 되겠네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적당히 하세요. 다들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실 방송에도 정말 티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감정에 이제 메인이 되는 진행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지만 이제 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방송 생각을 안 하고 쉬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는 것도 진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부터 다 같이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열심히 네. 노력해볼게요. 네, 쉬는 것도 열심히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후즈. 네, 여기까지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강연, 후주님의 강연이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강연이었죠? 알찼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되게 저 포함해서 이제 네 명이긴 한데 네 명 다들 강연을 잘 마쳤고 특히 이제 뒤로 갈수록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특히 우리 V레코드 멤버들이 정말 만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한 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레님 이번에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여를 해봤는데 강연으로. 사실 이런 강연을 나올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진행 경력을 방송 경력만큼밖에 안 쌓은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그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재밌었고 이거를 듣게 되신 버티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재밌었고 사실은 저는 좀 꿀 빨고 향대감님이랑 후주님 팁 좀 쏙쏙 먹으려고 원래 나왔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받아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좀 학생으로 좀 참여시켜 주시죠. 예, 좋네요. 뷰리코드 복지 좋네. 이런 교육까지 준비해 주시고. 마레님을 학생으로 부를 정도면 대체 누구를 불러야 선생님이 가능한지가 그건 나도 안쌤이 이제 학생하고 알아봐죠. 싶다. 어쨌든 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의 진행 강연을 맡아주신 마레님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향아치님 이번 강연 참여해봤는데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아쉽게도 강의 계획과 다르게 많은 인원들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소관이 다시 좋은 기회를 얻는다면은 소관에 필요한 지식이 자네들의 빛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오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멤버들을 눈물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우리 후즈님. 다들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되게 세게 말을 한 편이에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세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들 약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트리머 분들도 방향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는데 오해는 마시고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강연자분들은 워낙 또 말 잘하시고 하니까 바로바로 물어보긴 했는데, 우리 멤버들도 사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다큐로 진행하는 거 처음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왼쪽에서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메리님 뭔가 남기고 싶은 말 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최고예요. 아유, 안 돼. 안아주고 싶네. 우는 것도 의도를 해야 된다니까. 맞아, 우는 것도 3분 할로 울어줘. 빨리 캠키고 울어줘. 대감 이거 완전히 치대 MBTI. 아 진짜. 씨. 귀여워. 열받아. 3분 안에 만들었는데. 울어.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런 말로 너무 도움되는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메리가 우니까 울먹거리네 또. 어머 어떡해. 학생들 뭐야? 너무 여려. 헐, 다 울면 어머. 어떡해. 뭐야 오늘 어떡해. 원래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다가 생각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도 계속 되돌아보는 것 같고, 방송에서도 그때까지 열심히 한 걸까? 또 생각을 계속 들고, 한편으로 뭔가 선생님들에 비해 뭔가 나는 아직 노력을 과연 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막 혼자 들었어요. 뭔가 그냥 나 혼자 계속 들고 좀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되게 후련했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애기고 방송한 지 얼마 안 된 게 맞는데, 근데 사실 주변에 저희보다 더 선배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조언을 얻을 때도 없고, 내가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어서 물어볼 곳도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조언을 해주면 해주지 내가 받지 못하는 입장인데, 오늘 받으면서 느낀 게 진짜 앞으로 더 방송을 할 힘을 얻게 해준 느낌이네요. 길잡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내가 맨 처음에 딱 보고 여기 딱 참여를 했을 때 내가 엄청난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도 이걸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첫 수업부터 뭐 마지막 수업까지 다 들었는데, 마레님이 해주신 것도 그렇고, 강근 선생님이 해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 향아치 대감님께서 말해주신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한테 지금 품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제일 해결됐던 거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후즈님의 뒤에서 약간 후광이 약간 비쳐 보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고민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좀 방향성을 제시받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마라님 정말 좋았어요. 일단 명강의를 펼쳐주신 내 선생님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좀 이제 방송이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 이게 정답인가? 이게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나? 약간 잘하고 있나? 라는 이제 의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거나 답을 구한다라거나 이렇게 뭔가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운 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늘도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랐었구나, 좀 이제 나한테 앞으로 조금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 V레코드 멤버들 되게 요즘에 좀 다운돼 있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좀 업돼가지고 같이 또 재밌는 방송, 우리는 또 이제 결국에 우울해 있을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더 이제 신입생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뮤인님이 남겨주셨는데 읽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들 일이 다운돼 있어? 다들 다운되어 있어서
뭔가 밝은 소리 하고 싶은데 아무튼 다들 웃고 울면서 되게 잘 즐긴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말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다들 너무 재밌어 보이고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시느라 진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교장선 근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주무셔서 그런데 회의 얼마나 이거 걸릴까요? 뒤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오늘 이렇게 버추얼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되게 흥미롭게 봤던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를 준비하게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좀 공개적으로 준비를 해본 거니까요. 다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버튜버를 향유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버추얼 컨퍼런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